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9월 26일 오후 1시죠. 한국 시간으로. 일본 시간도 오후 1시죠. 뭐죠? 인도 시간은 몇 시예요? 9시 반인가요? 네, 여기는, 오전 9시 예. 저는 지금 터키에 있으니까 오전 4개국에 있는 거네요. 여기는 지금 7시 8분이에요. 네,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거 잘 보이시죠? 석포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이 책 갖고 할 건데 이걸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뉴스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 중에서 책도 나오고 여기에 이제 BBS 뉴스에도 이게 나와 있어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왕후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만들어진 한글 대장경 석보상절을 연구해온 정진원 교수가 신간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을 열다를 발간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소유처인 안동 광흥사 주지 범종 스님은 훈민정음 창제와 석보상절 발간 당시 국가 시스템이 여전히 불교에 기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입에 번뇌를 못 참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이 나는 것이니 인생에 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홍익대에서 석보상절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정진원 교수는 석보상절에 나온 이 구절을 가장 좋아한다고 자신의 신간, 석보상절, 후민정음 조선 대장경의 길에서 털어놨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당뇨 말기 합병증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석보상절은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도 유효한 우리 시대 소위 경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책 추천사에서 석보상절은 후민정음으로 쓴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이란 말로 저자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병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 입의 번뇌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병이다라고 해요. 입의 번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인의 그 생활습관병, 당뇨든 암이든 전부 다 생활습관의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과식 때문 아닙니까? 입의 그 탐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석보상절은 후민정음 반포 10개월 만에 24권이 나왔고 곧이어 세종대왕이 이를 토대로 600수에 가까운 월인 청강지곡을 지었습니다. 이후 왕위에 오른 세조는 월인 청강지곡의 월인과 석보상절의 석보를 합친 한글대장경 월인 석보를 즉위 5년 만인 1459년에 간행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등을 역임한 범종 스님은 방대한 석보상절의 발간은 후민정음 반포 이전부터 한글 사용이 상당히 보편화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이제 박영덕 각수가 그 한 판을 할 때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24권을 다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전에 한글도 쓰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정립한 게 이제 세종대왕이고 한글로 이제 번역된 우리 언어된 석보상절이 이제 최초 언어된 거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특히 범종 스님은 세종대왕 즉위 시점은 불교국가였던 고려가 망한 후 약 40년이 지난 때였다며 당시까지 왕사 등 불교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바뀌었다고 역사 문화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라며 후민정음 창제와 보급의 주역은 불교였고 성리학이 완전히 정착한 것은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뒤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계급들만 위주로 하는 문자에 특권화되어 있었지만
훈민정음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이제 지금의 태동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뭐냐면 백성들한테 가르친 일들이 바로 정음으로 가르치는데, 정음이라는 건 소리만 할 정음이 아닌 철학과 사상이 정립돼서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불교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고 이제 이 유교적인 것도 이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글로 쓰여진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인 석보상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후민정음 창제와 보급 당시 불교 시스템이 여전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불교신문, 그 기자도 굉장히 잘 써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것도 한번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가와세 선생님 특히 같이 그 석보상절 공부도 했고 또 월인석보도 같이 공부하고 제가 일본에 가서도 이제 몇 번 같이 만나 뵙기도 하고 좋은 책을 지금 일본에 계시면서 일본어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훈민정음 불경을 알리고 계신 분이어서 요거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불교신문에 그 김선두 선임 기자라고 해서 뭐 그 보통 일반 신문의 대기자시더라고요. 석보상절 우리 시대에 소위경전 됐으면 이렇게 이제 제목을 이제 타이틀을 뽑아주셔서 이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음, 정진원 티르키예 국립대 교수, 티르기예 아니고 티르키예인데, 예. 석보상절 생로병사, 애별리고 모두 담긴 우리 글의 문자살이, 요런 말들은 제가 우리 시대 소위경전이 됐으면 좋겠고, 이 석보상절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진신살이, 예, 법신살이에 그 상응하는 문자살이로 불려야 된다. 라고 기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그대로 이렇게 잘 적어주셨고, 석보상절은 훈민정음으로 만든 첫 산문책이고, 부처님 일대기를 엮은 그런 책인데, 그 탄생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월인석보 1권,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권에는 도솔레이, 도솔천에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로 들어오시고, 그 룸비니, 카필라 국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는 이야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문유관, 석보상절 상권이 지금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책인데 이게 지금 유성 출가하는 그러한 그림이고 요거 자세히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요것도 클릭하면 확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까? 안 나오네. 예, 이거 잘 보시면 요거 이렇게 말 발굽 소리가 안 나도록 이렇게 말에 발굽을 받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다 이제 유성 출가 밤에 하는 건데 요것도 다 제가 그 사파가한테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게 했던 내용이죠. 어, 석보상절 요거 우리 임유미 선생님이 한번 그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실래요? 네, 석부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석부상절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이자 최고의 불교 경전이다. 이 훌륭한 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석고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를 쓴 저자의 노고를 기리는 바이다. 누구나 읽고 반야신경처럼 항상 염송하고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발언하며 적극 추천한다. 석고상절은 우리의 보배요, 세계의 기록 유산이 되어야 할 인류 문명의 문화재이다.
부디 우리 고전의 향기로 이 책이 한국을 넘어 K-클래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기 바란다. 조계종 종종 중봉 성파 대종사 추천사. 네, 네, 감사합니다. 요 내용에 지금 우리가 모인 이유가 다 들어있죠. 지금 바로 읽은 부디 우리 고전의 향기. 제가 이거 석고상절이나 삼국유사를 K 클래식 콘텐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을 넘어 K 클래식의 세계화에 제가 지금 석에 앉아서 인도의 산토시 교수님이 일본의 가와세 선생님께서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유럽 대학의 선생님들을 이제 모실 건데 그때 점점 더 세계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증명법사로 항상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게 왜 근데 안 움직이죠? 넘기고 싶은데 잠깐만요. 네, 이걸 아까 키웠는데 예, 아이고. 네, 조금 키웠어요. 네. 그 다음 이어서 읽어주세요. 정진원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 교수가 최근 펴낸 석고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는 제목 그대로 훈민정음으로 만든 첫 탐문책이자 부처님의 일대기를 엮은 석고상절의 내용과 그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이 책은 현절하는 석고상절의 첫 번째 책인 제3권을 다루고 있다. 이미 석고상절 1권과 2권에 해당하는 월인석고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와 월인석고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을 출간한 바 있는 저자가 그 뒤를 잇는 이야기인 석고상절 제3권을 풀어낸 것이다. 석고상절 제3권의 내용은 시달다 태자가 태어난 뒤 정반항이 관상가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해 타문유관과 6년 고행, 마지막 성도를 위해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는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 내용도 너무너무 재미있겠죠. 태어난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그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관상가를 불러요. 그랬더니 출가를 하시면 부처님이 되실 것이고 출가를 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 정반왕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동대문, 남대문, 뭐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사문 네 개의 대문으로 나가서 생로병사를 관찰을 하고 마침내 수행자 스님을 그 사문을 만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되고 그 출가를 한 다음에 설산수도를 하고 수화 항마를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기자 간담회 때 사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임유미 선생님 마치 저기 같지 않습니까? 아나운서, 뉴스 아나운서 같아요. 마저 읽어주세요. 이 책은 석고상절의 옛 글자 훈민정음 원문을 싣고 이를 현대어로 쉽게 해설하고 있다. 저자가 주목한 것은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훈민정음 반포 이후 문자로서의 실용 가능성을 증명하는 첫 책으로 유교책이 아닌 부처님 일대기 석고상절을 편찬한 점이다. 그 까닭은 책의 서문인 석고상절 서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는 이렇게 석고상절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 수용의 배경과 역사, 왕들의 개성과 성격 등 무수한 다빈치 코드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은하수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석고상절은 세종과 세조가 소원왕후의 극락왕생과 정각을 염원하며 만든 책이다. 세종의 부인을 그리는
사부곡이자 수양의 어머니를 그리는 사모곡으로 궁극적 목적은 백성들의 불교 귀의에 방점을 두고 있다. 네, 특히 이 요것도 이 기자, 김선두 대기자께서 이 책을 엄청나게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고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또 약간 울컥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석보상절의 옛글자 훈민정음 원문도 제가 실어놨고, 그것을 21세기 우리가 쓰는 현대 국어로 이제 다시 풀어서 제가 에세이처럼 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왜 유교를 나라의 종교, 국교로 만든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왜 훈민정음 세 글자를 만들자마자 유교책, 노노맹자 뭐 이런 거 안 만들고 석보상조를 만들었을까? 이건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그 까닭은 책의 서문, 석보상절 서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따가 이 책, 새 책의 서문을 또 머릿말을 읽을 건데, 그 모든 머릿말은 맨 앞에 써 있으니까 제일 처음 썼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은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쓰는 게 머릿말이고, 그 머릿말도 여러 번을 고쳐서 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거나 나중에 두고두고 읽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꼭 머릿말, 여는 글만은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석보상절 서문에 왜 우리가 그 유교의 나라에서 공자 맹자를 그 우러르는 책을 쓰지 않고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 책을 썼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잘 써놓고 있는데 그것은 세종의 아내이자 세조의 어머니이신 소원왕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부자가 너무너무 이제 어머니와 그 아내의 그 이제 그 죽음을 슬퍼하면서 극락으로 꼭 가기를 기도하는 극락왕생 발원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각, 깨달음, 부처님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그 바른 깨달음을 이루도록 기원하는, 기도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붙자, 아내를 그리워하는 노래, 사부곡이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 어머니 모자에 어머니의 모자에 그리워할 사자를 써서 사모곡. 그리고 어머니의 극락왕생, 아내의 극락왕생만 발언하는 게 아니라 이 글자를 가지고 온 그 국민들이, 조선의 전 백성들이 모두 이 불교의 바른 그 가르침을 깨달아서 전부 다 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란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특히 특히 이 읽어주세요. 책에서 네. 다루는 제3권은 시달자 태자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출가하는 장면, 부왕에게 출가 선언을 하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한사코 출가를 막는 부왕에게 태자는 늙음을 모르고 병이 없으며 죽음을 모르고 여의는 것을 모르고자 출가하겠다고 답한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근본적인 네 가지 괴로움 대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별하는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출가하겠다는 것이다. 저자는 태자의 출가 사유에서 네 번째 괴로움으로 생 대신 이별이 언급된 것에 주목한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야 살아가면서 직접 겪고 있거나 간접 체험으로 그 괴로움을 절절히 알아가게 되지만 그 끝에 이별의 괴로움이 버티고 있는 것은 간과하고 살았다고 토로한다. 근래 부군과 부친을 잇따라 여인 저자에게 죽음 뒤에 남는 이별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이별이든 당사자에게는 모두가 절실한 현재 진행형의 괴로움이라는 데서 출가 사유의 의미를 되짚고 있는 것이다.
네, 이게 저는 이 기자가 쓴 기사의 그 가장 이제 그 훌륭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책만 읽은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책을 쓸 때 저자인 제가 어떤 마음으로 썼는가를 내 입장에서 역지사지해서 이 사람이 기사를 썼구나.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서 제가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우리는 보통 태어나고 점점 나이 들어서 늙고 그 다음에 늙으면 모든 병이 찾아오죠. 병. 그 다음에 병에 걸려서 오래 아프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제 그 병이 악화되거나 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순서죠. 살아가는. 그걸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저는 처음에 번역하면서도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는 보통 다, 시달타 태자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출가합니다로 알고 있는데, 어, 그 석고상절 상권에는 노병사와 애별리고를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쓰여 있고, 또 한문경전을 찾아봤더니 한문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태어나는 거야 우리 의지로 안 되지만 사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는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건강 관리에 대한 그런 규칙으로 인해서 오래오래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프지만 또 우리 뭐 골골 80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잘 다스려서 오래 이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애별리고는 그때 저는 사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슬펐고 또 이제 돌아가신 지 2년 후에는 약간 불치병 같은 병에도 걸려봤지만 이제 너무 오래됐고 그거를 하나의 이제 자연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애별리고라고 한다면 사랑하다 헤어지는 거? 뭐 이 정도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뭐 헤어집니다. 뭐 이런 뭐 영화배우 부부들도 있었죠. 뭐 김지미와 최무룡 같은 경우. 그런 경우라든지 꼭 뭐 그런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첫사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또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서 떨어져 있거나 뭐 유학을 가서 떨어져 있거나 군대를 가서 떨어져 있거나 할 때도 그 애별리고는 상당하죠. 그런데 죽음은 제가 여태까지 좀 살아온 것이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40대 중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남편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물론 전에 뭐 친가 외가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어리기도 했고 또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래서 그냥 그것도 자연스러운 하나의 인생 중에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사실 또 그리고 이 코로나 3년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가까운 사람들, 뭐 친인척, 친구, 뭐 터키만 해도 뭐 하루에 6만 명씩 돌아가셨다고 하든가 하여튼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그래서 제가 여기 3년 전에 왔을 때에는 우리 한국 학과의 교수진들의 가족들 중에 최소 한 명 이상씩은 다 돌아가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데다 또 터키 올해 또 2월 달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집계로는 5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20만 명이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의 괴로움,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서 이별하는 괴로움이거든요.
그것들을 얼마나 컸었는지를 이제 저도 그 경험을 하면서 짐작을 했었다. 그래서 출가 사유의 의미를 이렇게 되짚고 있다. 혹시 박정민 거사님 음소거 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임유미 선생님. 네, 저자는 석고상절은 인간의 생로병사, 애별리고가 혼합된 600년 전 최고의 책이라며 한글로 되어 있는 석고상절이 우리 시대의 소위경전, 코로나 시대를 겪은 가족들의 치유에 입문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저자는 9월 18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러한 의미 있는 석고상절을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낸 이번 책을 갖고 동성사 불교대학, 월인석고대학, 키르키의 대학원에서 강의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종정 예하를 비롯해 공부와 강의 인연을 이어준 공선사 덕보시에 선뜻 나서준 국제 포교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훈민정음 병정과 삼국유사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국내외 강의 음소거해야 돼. 글쓰기에 전념한 학자라서 석고상절의 대중화와 음소거 세계화가 좀 해주세요. 목표임을 자신 있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저자는 현재 불교신문에 정진원 교수의 대장경 월인석고의 향기를 연재하고 있다. 찌그럽다.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끝끝내 읽어주셔서 박정민 님이 아직 그거 잘 못해가지고 음소거를 할 줄 모르시나 봐. 그래서 제가 계속 음소거를 해도 어느 사이에 다 음소거 해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교수님, 네. 깼는데? 윤민자 선생님 아이패드가 음소거가 안 돼 있네요. 네. 예,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윤민자 선생님은 괜찮아요.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봉길 보살님하고 박정민 보살님 같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은데요. 네네. 지금 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음소거, 제가 지금 해놨으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이뮤미 선생님이 낭송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듣기 좋으셨죠? 마지막에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봉선사 종정예하 스님, 또 이제 제가 국제포교사이기도 한데, 미국 대학에 있는 한국인, 국제포교사,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들이 다 법보시를 해주셨고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지난 학기, 들으셨던 변혁주 거사님도 또 법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윤민자 선생님도 책을 여러 권 사셔갖고 또 지인들에게 법보시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이제 많이 또 대중화 해주시고 계셔갖고 이 책이 조만간 좋은 일이 진짜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정말 한 사람당 100명 이상의 훌륭한 그런 이제 포교 사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예, 자, 그러면 오늘 2강 석고상절 요거 짧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강 석고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단데 2023년 9월 26일이죠. 오늘 화요일이고 한국 시간 오후 1시 봉선사 월인석보대학에 저는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에 있는 정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 오늘 차례는 지난 시간에 1강에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라는 제목으로 월인석보 1권을 공부했고
또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이라고 하는 월인석보 제2권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월인석보가 아니라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로 그 같은 이어지는 내용 제3권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봉선사와 광릉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 카카오톡 단체톡에 봉선사와 광릉에 대한 그 유튜브 강의를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지난 시간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강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그러니까 여는 글 석보상절과 이제 월인청강지곡을 합한 책 이름이 월인석보인데 사실 순서대로 하려면 석보월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월인석보에서 석보월인의 세계로 가자. 이런 내용을 여는 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낸 책들 그 표지를 다시 한번 갖고 왔어요.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는 이제 그 2019년에 저 정진원이 조계종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을 했고 이게 올해의 불서라는 그 이제 그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은 책이기도 해요. 그리고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은 월인석보 제2권을 이제 풀어서 쓴 에세이인데 이것도 2021년 제가 터키에 강의하러 오기 직전에 박이정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라는 책은 2023년 정말 9월 15일에 냈으니까 따끈따끈한 책이죠. 우리 출판사에서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석보상절 그 리뷰와 서평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불교신문이랑 BBS 뉴스는 받고 그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를 읽고 보물 같은 책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그 제가 존경하는 이지상 작가님이 책을 30권이나 내셨어요. 또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책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 주셨습니다. 요것도 네이버에 제목을 치면 나오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여는 글 이제 9쪽부터 시작할 건데, 그 석보상절과의 이제 시절인연 차례예요. 제가 어떻게 석보상절하고 시절인연을 맺었는지, 석보상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과 부인 소원왕후 그리고 아들인 수양대군이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훈민정음의 생명력은 석보상절이 만들어진 거로부터 시작되었다. 왜냐하면 글자 만든 나라는 그 전에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뭐 여진족, 거란족, 무슨 뭐 이런 그 몽골 이런 그 사람 그 나라의 사람들도 우리보다 훈민정음보다 먼저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럼 거란 문자, 여진 문자 이런 문자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냐? 안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해독도 못해. 거란 문자 같은 거는 그걸 이제 문자가 죽었다라고 해서 사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여태까지 안 읽어봤잖아요. 석보상절 이름만 알고 월인석보도 이름만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국민 착각의 책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600년 동안 우리가 다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뭐 무슨 산스크리트 뭐 한문 뭐 이런 거는 뭐 연구원 세우고 유학 가고 온갖 고생해서 다 공부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훈민정음 불경은 거들떠도 안 봤단 말이죠. 저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 훈민정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생명력은 이 석보상절 책 때문이다.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 덕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석보상절의 저자는 수양대군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문에. 그렇지만 수양대군 혼자서 아까 그 우리 뉴스에서도 봤지만 24권을 10달 안에 쓸 수 있다? 그 목판 하나 새기는데도 한 달이 넘게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목판을 새기는 각수들이 한 명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왕실 사업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전문가들이 다 달려들어서 했겠지만 뭐 새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을 쓰는 게 문제였겠죠. 집단지성이 있었다. 그게 월인석보 서문의 11분의 집단지성, 신미대사를 비롯한 뭐 수미대사 10분의 스님과 그리고 김수원이라고 하는 석보상절을 한문으로 정리해 놓은 신미대사의 동생이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하고 석보월인의 세계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 관계를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석보상절의 미래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까? 그리고 제가 이 석보상절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 행운아였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소원왕후 그 계속 이야기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그 1권, 2권 공부하신 분들은 다 이제 저한테 강의를 받은 것들이에요. 소원왕후를 위한 세종의 노래, 월인청강지곡, 세조의 삼호곡, 석보상절 합해서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를 합해서 월인석보가 되었다. 그래서 이 월인석보의 이제 제가 번역한 그 표지는 이렇게 생겼지만, 1459년에 그 발간된 월인석보 첫 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제 월인석보서. 그리고 먼저 이렇게 한문으로 부진원이 황료 성지 단적하며, 이것을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성지 맑고 고요하며, 훈민정음으로 다시 이런 식으로 썼고, 요 작은 글씨는 제가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 어려운 단어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그 원본 월인석보는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월인석보라는 책을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월인석보는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자를 합한 책이다. 합편한 책이다. 합해서 편찬한 책이다. 산토시 교수님, 이 말 합편한 책이다 이해하실 수 있죠? 네, 교수님. 네. 그 유래를 살펴보면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10개월 만인 1447년 7월 25일에 24권의 대작 석보상절을 완성하였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 세종은 단숨에 노래를 지었으니 그것이 600곡에 가까운 월인 청강지곡이다. 1446년은 우리에게 훈민정음이란 세 글자가 백성에게 알려진, 반포된 해로 기억되지만, 세종과 세조에게는 그 해, 같은 해 1446년 3월 네, 아내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했던 소원왕후가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다. 여의다라는 표현을 써요. 돌아가시다라는 표현을. 세종대왕은 그때 몇 살이었냐면 50살, 50세였어요. 수양대군은 몇 살이었느냐? 30살, 30세였어요. 이 소원왕후가 얼마나 그 이제 그 훌륭한 부인이었고 훌륭한 어머니였는지는 이 두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고 의지할 데 없는 큰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 그 두 아버지와 아들이 오직 바라는 한 가지는 소원왕후가 부디
극락에 가서 다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 극락왕생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1권에 제가 쓴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월인석보라는 책은 월인 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이것을 합한 거고 월인 청강지곡의 뜻은 달월 도장인 일천천 가람이라고도 해요. 모모의라는 조사 노래곡.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달에 진리를 달에 비유를 하고 달은 하늘에 하나뿐이지만 진리는 하늘에 하나뿐이지만 하늘 높이 뜨면 1000개의 강, 10,000개의 강, 바다, 온 바다에 비추듯이 진리는 하나지만 온 세상에 달이 떠서 환하게 비추는 것을 노래하는 것. 그것을 비유한 것이 월인청강지곡이에요. 그러면 석보상절은 무슨 뜻인가? 석가모니 석, 족보할 때 보, 자세히 할 상, 절약할 절. 그래서 석가모니 일대기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평생 설법한 내용을 중요한 것은 상세히 하고 간추릴 것은 요약한 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월인청강지곡은 불교 경전의 그 이제 순서로 보면 개송에 해당이 되고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설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월인석보는 부처님이 설법한 노래를 요약한 개송이 먼저 나오고 설법이 뒤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 불교 경전의 순서랑 바꿔서 우리 스타일의 조선대장경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원왕후는 어떤 분이시냐? 1395년에 태어나서 1446년까지 사세요. 그러면 세종은 이거보다 2살이 더 어려요. 그래서 소원왕후 보다 2살이 어려서 1397년에 태어나시죠. 그래서 요 그림은 소원왕후이고 뭐 세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소원왕후는 세종의 부인이고 세종의 어머니인데 이 그 월인석보를 쓰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소원왕후가 세상을 떠나는 걸 별세라고 해요. 그 돌아가신 그 때문이었다. 소원왕후가 죽자 남편 세종은 아들 세조에게 소원왕후가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가기를 기도하는 책을 쓰라고 시켰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소원왕후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석보상절이라는 책은 없을 거예요. 월인청강지곡도 당연히 없겠죠. 만약에 있다고 한들 그거보다 훨씬 뒤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유고 좀 더 커다란 목표, 궁극적인 목표는 훈민정음이라는 세 글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모르는 국민들에게 그 글자를 가르치고 불교의 좋은 가르침,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목표로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하죠. 소원왕후는 패밀리 네임이 심씨예요. 그래서 청천부원군이라는 벼슬을 가진 아버지 시몬의 딸로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된 지 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408년 이제 세종의 아버지 태종 8년에 그 충녕대군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는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432년에 왕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소헌왕후라고 보통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이름을 붙여주는데 무슨 뜻이냐면 뛰어나고 깊이 깨달을 소자예요. 헌자는 선을 행해서 기록한다는 헌자예요. 그래서 아주 뛰어나고 깊이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항상 좋은 일을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런 왕비였다라고 해서 소원왕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 구dun강단, 그리고 평생 검소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던, 좋은 일을 하던 왕비였다고 전하고,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가장 훌륭한 왕비였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 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을 세종대왕으로 뽑는데, 저는 이 소원왕후 심씨를 여자 세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신몬이 이제 나라에 잘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제 죄를 이제 일부러 뒤집어 씌워요. 아버지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이 반대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그 일종의 사약을 받고 사형을 당해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의 딸인 왕비도 이제 그 궁궐에서 내쫓아야 된다. 막 이렇게 신하들이 말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아버지 태종은 또 새로운 왕비를 뽑으면 또 그 왕비의 가족 아버지가 또 이제 그 권력을 잡을까 봐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삼촌이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소원왕후의 왕비 지위도 이제 빼앗아야 된다고 했지만 세종을 내조한 공이 컸고 이미 3남매를 낳았고 네 번째 아들은 뱃속에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안평대군이었어요. 그리고 8남 2녀 10남매를 낳아서 그 중에서 이제 문종, 세종의 대를 이은 문종,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세조가 이제 그 소원왕후의 아들들인데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세종과 소원왕후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사이가 더욱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 그 이제 역사적인 그 자료에 따르면 항상 소원왕후에 대해서 그 소원왕후가 세종을 만나러 오면 일어나서 그 예의를 다 갖추어서 소원왕후를 맞이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세종대왕이 우리 조정 이래로 가법이 지극히 바로잡혔고 내 몸에 미쳐서도 중궁의 내조에 힘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져서 잘 이렇게 법이 바로잡히고 나도 중궁은 이제 그 소원왕후를 나타내는 거예요. 소원왕후가 열심히 내조에 힘입어서 왕노릇을 할 수 있었다. 소원왕후 중궁은 매우 성품이 유순하고 착하고 언행이 훌륭해야 해서 말과 행동도 훌륭해서 또 투기하는 질투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 후궁 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이런 그 이제 그 사람들을 후궁이라고 하는데 후궁이 1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태종은 그 소원왕후를 나무까지 버드나무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늘을 드리워 주듯이 그 이렇게 소원왕후가 아주 덕이 인품이 훌륭하다라고 칭찬하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원왕후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세종이 너무너무 슬퍼하고 그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잘 좋은 곳에 가기를 빌기 위해서 아들 수양대군에게 부처님과 그 가족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이것을 한글은 여기에서 훈민정음을 말해요. 번역해서 책을 내라고 지시를 했고 수양대군은 아까 말한 김수원 신미대사의 동생이에요. 도움을 받아서 석가보 법화경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그 무슨 뭐 방등경, 반야경 뭐 하여튼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의 아주 훌륭한 부분들만 가려서 선택해서 뽑아갖고 훈민정으로 만든 것이 석보상절이라는 거. 그래서 또 이 24권을 읽자마자 아버지 세종은 너무 감명받아서 금세 노래를 지었는데 그것이 월인청강지곡인데
한 곡, 두 곡 아니고 600곡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월인석보 책에 보면 이렇게 세종 어제 월인청강지곡 소원왕후 동증정각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 세종이 스스로 몸소 월인청강지곡을 지었는데 왕비 소원왕후랑 같이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에, 하여지이다.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지금 1시 58분이니까 2시라고 치고 2시 10분에 다시 우리 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오세요. 공부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책 제목이에요. 이게 출판사에서 준 책 제목, 그 표지인데, 예. 그거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 이렇게 써 있고, 이제 날개에는, 저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죠. 요걸 조금 키워서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커지지가 않지? 아까부터? 예.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를 주제로 문학박사를 받았고, 동국대학교에서 삼국유사를 주제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래서 동국대학교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튀르키예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의 한국학과 교수로 일하는 중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경전 삼국유사를 대중화 세계화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국내 강의, 외국 강의 글쓰기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요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이 책까지만.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삼국유사 여인과 걷다. 삼국유사 사장과 선덕여왕의 신라불국토 프로젝트, 삼국유사 원효와 춤추다 등 많은 저서가 있다. 사실 인도 여행기를 이제 그 중심으로 쓴 여행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 뒷장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 대한불교 조계종 우리나라 불교의 제일 높으신 스님께서 추천사를 써주셨고요. 요 내용들도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책 첫 페이지 펴보시면 제목과 요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책은 교육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그 연구비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출판사에서 나왔고, 이 책을 나의 마이트레야 김도윤 씨께 바친다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23년 8월 22일 날 출판사에 넘기면서 그 불교식 호가 월인이라고 월운 스님께서 지어주셨고요. 적광은 법정 스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승복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들죠. 마이트레야는 이게 산스크리트인데 산토시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교수님. 예, 마이트라, 마이트레야. 무슨 뜻이죠? 한국어로 마이트레야는 아세요? 그거 하나, 한국어로 좀 어려웠을 텐데, 제가 예, 초면에. 근데 한국말로는 우리가 이거를 발음을 그대로 빌려서 미륵이라고 말해요. 미래의 부처. 그래서 제가 남편 이름이 김도윤 씨인데 그 별명을 마이트레야라고 결혼하기 전에 지어줬어요. 그래서 김도윤이라는 저의 남편이 제 미래의 부처 역할을 그 정말 열심히 충실히 그리고 돌아가신 지금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을 우리 남편 이름에게 이제 바친다고 썼어요. 그리고 추천사 요거는 중요한 내용, 석보상절의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석보상절은 우리 글자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 최고, 처음이고 가장 높은 그 경지의 불교 경전입니다. 이 훌륭한 책의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걷다를 쓴 저자 정진원의 노력을 칭찬하는 바입니다. 누구나 읽고 반야심경처럼 이게 저는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나라 불교를 이제 믿는 불자라면 반야심경 216장은 다 외우시잖아요. 석보상절 서문 정도는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발언하고 추천한다. 석보상절은 우리 불교 문화의 보배요. 불교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기록유산, 유네스코 그 문화재가 되어야 할 인류 문명의 문화재이다. 부디 우리 고전의 향기로 이 책이 한국을 넘어서 K 클래식의 세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스님의 이제 사인까지 들어있는데 이거는 작년 5월 부처님 모신 날 때 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우리 유튜브로 대신하기로 하고 20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오늘은 여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조금 키워볼게요. 네. 네. 석보상절과의 시절이년 훈민정음으로 1447년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쓴 최초의 산문책 석보상절이 드디어 독자와 만나는 시간이 도래하였습니다. 다가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자인 나는 이 책을 쓴 나는 앞서서 이제 지난날에 그 1459년에 완성된 월인석보 제1권, 제2권에 해당되는 제가 제목 붙인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라는 책,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이 두 가지를 책으로 만든 바가 있다. 그러면 왜 세 번째 출간하는 책도 월인석보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가 아니라 석보상절 훈민정음 조선대장경의 길을 열다일까? 간단하다. 한마디로 월인석보 제3권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석보상절 3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월인석보 제2권의 내용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석보상절 3권이 월인석보 3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초간본이 아니라는 거는 1447년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한 1460년대인가 하여튼 그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걸 중간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석보상절 24권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10권인데 그 10권 중에 첫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월인석보 제3권 대신에 석보상절 제3권으로 이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된 이유입니다. 한편 석보상절 1권과 2권은 아직 우리에게 21세기에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가.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도와서 이 석보상절 3권에 해당되는 월인청강지곡 노래를 못 찾잖아요. 월인석보가 아니니까. 근데 월인청강지곡
세 권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은 없어지고 첫 번째 책, 월인 청강지곡 상권 책 하나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194곡의 노래가 들어있고 석보상절 3권 내용에 해당되는 노래가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월인 청강지곡도 찾아서 같이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석보상절 3권이지만 석보월인 3권이라고 해도 돼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석보상절 편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세종과 부인 소원왕후 그리고 아들 수양대군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동안 월인석보 1권과 2권을 통해서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산문책 석보상절의 직접적인 편찬 동기, 석보상절 책을 만든 이유가 세종의 부인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불교식의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다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하는 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유교를 이제 그 나라의 종교로 세운 걸 유교 입국이라고 해요. 유교로 나라를 세운 조선에서 불교의 책 색가와 석가모니 일대기를 그린 이 책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노노맹자 중용 대학 이런 책이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왜 그 유교의 나라에서 불교의 책이 먼저 나올 수 있었던가? 그거는 불교가 그 극락왕생 죽은 다음에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였기 때문에 왕의 부인이 돌아가셔서 이런 책은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왕의 그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대의 명분, 구실에 불과했을 뿐이다. 정말 진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들에게 양반, 귀족만이 그때는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었는데 특별한 권력 계층의 지식에 대한 권력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 귀족이라든지 양반들은 공평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하는 것임을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정독하면 아주 찬찬히 차근차근 한자 한자 잘 읽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요컨대 이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산문책 석보상절을 지금 우리가 손에 쥐고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세종대왕 그리고 부인 소원왕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약에 글자만 만들어졌는데 훈민정음만 있었는데 소원왕후가 계속 살아있었다. 그러면 이 불교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소원왕후는 죽음으로써 불교의 극락왕생을 위해서 이 책을 쓸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둘 다 그 연극 한 판을 제대로 한 셈이다. 글자를 창제한 글자를 새로 만든 왕의 부인 정도는 세상을 떠나야만 그 세 글자로 불교의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책을 만들 수 있는 유교의 세상이었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훈민정음 산문책을 쓴 저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여러 번 공부했죠. 세종과 소원왕후 부부의 아들인 수양대군이시다. 이 석보상절 책을 완성한 1447년은 수양대군이 30살이 되던 때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세상에 알린 다음 해, 1446년 다음 해가 1447년이죠. 정확히 말하면 10개월, 10달 만에 석보상절 책 24권을 그것을 대작, 아주 커다란 작품,
그 다음에 불교의 일을 완성한 것이다. 대작불사 완성이라고 제가 썼는데, 제가 지금, 우리 나이로 64살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월인석보 석고상절 책을 3권 썼잖아요. 64년 걸려서. 근데, 수양대구는 10달 만에 24권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 기적인데, 미라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자 썼을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이 생명을 얻은 것은 이 석보상절이라는 강문과 같은 책 때문이었다. 문자가 있으면 무엇 하나 반드시 문자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문장을 만들어서 또 그 내용이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또 웃게도 하고 울릴 수도 있어야지 뭐 해리포터라는 책이 소설책이 유명해진 거는 정말 막 재미있고 여러 가지로 그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고 그래서 영화도 만들어지고 뭐 하여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책을 읽지 않습니까? 석보상절도 조선시대에 그런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만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책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걸 세종대왕과 수양대군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443년에 처음 만들었다고 기록에 조선왕조실록에 나오죠. 훈민정음이. 그래서 1445년에 용비어천가를 지어서 한번 시험을 했어요. 이거 용비어천가도 노래 가짜예요. 그 조선을 이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왕 이성계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런 그 조상들을 이제 그 아주 노래로 만들어서 훌륭한 분들입니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노래는 원래 짧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짧은 내용에 이제 그 함축한 그런 내용, 아주 그 뭐야 복잡한 걸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을 이제 썼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강물처럼 이렇게 아주 천천히 흘러가면서 뭐라고 할까요? 역사적인 드라마, 대하 드라마 같은 석가모니께서 80살까지 사셨죠. 그 일생을 과연 훈민정음 세 문자로 우리가 완성할 수 있을까? 되게 궁금했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본다고 치세요. 정진원 글자라는 걸 제가 만든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글자를 만들었지만 그걸로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읽게 할 수 있을까? 읽어서 그 사람들이 그 뭐 웃거나 울거나 감동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나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이제 걱정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석보상절은 그 아주 긴장하는 마음이 가득한 첫 번째 시험 무대에 오른 정말 목숨을 건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 대성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읽어보지만 그 생로병사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슬픈 마음이 생기거나 또 나와 헤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24권이란 대작을 1년도 아니고 10개월 만에 아주 완성도 높게 일필휘지는 뭐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끝까지 중단 없이 멋있게 쫙 쓰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이 바로 수양대군, 나중에 세조 임금이 되는 왕자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석보상절의 저자는 수양대군 뿐일까? 집단지성. 이제 그 브레인들이 많이 참가했다는 내용이죠. 지금 읽어보아도 흠을 잡기가 어려운, 뭐가 잘못이야. 이 문장은 비문이야. 뭐, 이 글자는 잘못됐어. 이런 게 없어요.
완전 무결한 경지의 책이에요. 요 이제 사파도 지금 그래서 신미대사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 스님들이 나와서 같이 그 이제 이 책을 쓰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죠. 불가사의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아, 어떻게 새 문자 훈민정음의 첫 번째 시험 한 책이 바로 그 인생의 대표작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가끔 가다가 무슨 노래 하나로 엄청나게 하루아침에 유명해지는 가수도 있지만 보통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좋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어도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죽은 다음에야 알려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 번째 책을 10달 만에 24권을 만들었어? 저는 사실 의심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오래 공들이고 노력을 하고 무수한 그 시행착오, 실패와 또 작은 성공과 또 다른 더 큰 실패와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있고 난 다음에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전문가의 그 작품이에요. 세종과 수양대군은 그럼 천재였을까요? 네, 천재였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보면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천재 한 사람이 이거를 다 만들었다고? 아닙니다. 24권 대작을 한 사람이 10달 만에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를 차근차근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정독하면 할수록 오랫동안 아주 숙련된 연습하고 연습해서 아주 전문가가 된 집단지성 여러 사람들이 그룹으로 모여서 이룩한 아주 대단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이 수양대군의 목소리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글을 자유자재로 쓰게 된 데에는 세종대왕 부부 그리고 수양대군 아들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봉선사를 지은 수양대군의 부인 정희왕후입니다. 수양대군이 세조 임금이 되고 그 세조가 이 석고상절을 만들고 아버지가 월인청강지곡을 만들고 세조 임금이 된 지 5년 만에 월인석보를 이제 만들어요. 한 30권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 월인석보 만든 해가 1459년이에요. 석보상절 언제? 1447년. 월인청강지곡 언제?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1447년 이제 비슷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월인석보 만든 지 2년 후 1461년에 본격적으로 이 불교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주로 만드는 그 공공기관, 나라 정부 기관을 만드는데 그 이름이 강정도감이에요. 그 강정도감에서 훈민정음 불경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경전이라고 부르는 금강경 언해, 또 우리 봉선사에 있는 능엄도량에서 공부하는 능엄경 언해, 또 원각경 언해, 반야신경 언해, 또 그 신미대사가 선승이기도 해서 사법어 언해,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 보석 같은 불교 경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세조가 아버지는 3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 돌아가셨는데 세조는 임금이 된 지 14년 만에 죽어요. 돌아가십니다. 그 나머지 그 하다가 못한 불교 경전을 훈민정음으로 만드는 작업을 부인 정의왕후가 합니다. 어떻게? 그 정의왕후의 손자인 성종임금
그때 성종 임금이 뭐 굉장히 어렸어요. 그래서 이 정의왕후가 대신 그 어린 성종 임금 뒤에서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세조가 세상을 떠나자 정의왕후는 손자 성종을 수렴 청정, 허텐을 치고 뒤에서 대신 이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강경도감 사업을 마무리해서 강경도감은 10년 정도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아주 보석 같은 불교 경전은 다 이때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최소한 세종 부부, 세종과 소원왕후, 세조와 정의왕후 부부의 힘입어 갚이는 그 어떤 은혜 같은 거예요. 현재 21세기에 문자로 평등한 세상. 우리는 요새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만약에 없다고 해도, 전쟁 때, 뭐, 그, 여러 가지 그 공부를 못했던 분들도 요즘에 한글 학교 같은 게 있어서, 누구나 다 금방 쉽게 한글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가와세 선생님이나 산토시 교수님처럼 세계 속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에 대한 그 전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예, 이 중심에 한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봐야 한다. 내가 글 쓰고 글자가 그 어렵지 않아서 별로 중요한 줄도 모르고 별로 대단한 줄도 모르고 살았다면 오늘은 이 글자를 만든 이 세종과 세조 두 부부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석보상절과 석보월인의 세계. 석보상절은 월인청강지곡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같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석보상절 제3권과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책을 찾아서 맞춰 제가 봤어요. 그야말로 서로 보충하는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도, 찬찬히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을수록 왜 이 두 책이 만들어진 12년 뒤에 두 책을 합한 합본 월인석보라는 책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명약관하라는 표현을 써요. 산토시 교수님. 불교 경전의 순서는 부처의 설법, 그리고 설법한 것을 정리하고 요약한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법, 개송 이렇게 법화경이라든지 뭐 모든 경전이 다 그렇습니다. 뭐 화엄경이라든지 수양대군의 석보상절이 부처의 법문이라고 하면 세종의 월인청강지곡은 개송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 순서로 보면 당연하게 석보상절이 먼저 만들어졌고 월인청강지곡이 나중에 만들어졌으니까 이름도 석보월인이라고 썼어야 돼요. 근데 왜 세조는 거꾸로 월인석보라고 책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아버지 세종을 높이는, 존대하는 그런 아들의 그 존경심을 담은 겸양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600년 동안 순서가 거꾸로 된 아버지 세종을 높이는 책을 읽었다면 이제 6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석보상절을 제대로 순서를 불교 경전 수트라처럼 바꿔서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석보상절이 중심인 책이거든요. 그걸 먼저 내용을 길게 풀어서 쓴 다음에 요약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요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길게 쓰면은 요약한 걸 다시 뒤로 가서 또 봐야 되거든요. 석보상절이 중심인 책이어서 월인청강지곡을 뒤에 놓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부터 600년 동안 세조 임금이 아버지 세종을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그 월인석보라는 책이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불교 경전의 순서대로 제자리를 찾아서 석보 월인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책은 석보상절을 먼저 풀이하고 나중에 월인청강지곡을 제가 찾아서 다시 덧붙였어요. 네. 자, 다시 말해 석보상절은 개송 형식의 월인청강지곡을 정리 요약한 그 운문은 이제 그 시 같은 거, 노래 가사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책이에요. 세종과 세조는 누가 물어봐도 저는 천재라고 대답합니다. 특히 누구나 다 아는 아버지 세종은 다 인정을 하지만 세조가 천재였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세조 임금은 다 누구를 죽이고 왕에 오른 임금으로 알고 있죠? 조카 단종을 예,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세조라는 그 이름으로 왕이 된 사람, 나쁜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 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된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석보상절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 석보상절 서문과 월인석보 서문에 자기가 한 잘못을 너무너무 이제 그 참회하면서 슬퍼하면서 또 그 왕이 되어서 병에 걸려갖고 이 세상에서 이미 지옥에서 사는 경험을 다 했어요. 그런 인간적인 세조의 모습도 우리는 공부를 할 겁니다. 세종의 아들 세조도 아버지 못지않은 천재였어요. 아버지 세종은 왕에 있었던 기간이 32년인데 비해서 세조는 14년입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이 그 왕노릇 하는 동안에 아버지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을 궁굴리고 연구하고 또 다듬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만든 책이 월인석보인데 이것을 저는 조선대장경의 금자탁 그 다음에 그 원본에 해당되는 석보상절 24권 월인청강지곡 600여수도 그 베이스가 되는 중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1459년에 월인석보라는 조선 스타일의 대장경 완성은 1461년 강경도감 설치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보석 같은 주옥 같은 우리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훈민정음 대장경의 향연 파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11년 동안 이 강경도감에서 조선대장경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세조 14년에 이제 세조가 돌아가세요. 1468년입니다. 세조의 부인 정의왕후가 성종 대신 왕 노릇을 하면서 이 강경도감에서 내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불교 경전이 거의 다 완성이 돼요.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화엄경이 훈미정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어린 손자 성종을 정의왕후가 왕으로 이제 책봉을 해요. 그 이유는 그 저기 그 이 둘째 손자거든요. 첫째 손자인 자을상군인가는 이제 이미 10대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금방 성인이 돼서 정의왕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조선 대장경의 대역사는 세조 부부의 업적이다라고 저는 말해요. 세종 부부로 시작한 훈민정음 문자가 세조 부부가 이제 완성을 해내는 그래서 장자에 보면 세 개를 막 이제 누비는 붕세처럼 이 훈민정음과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가 지금 600년 뒤에 한류붐을 일으키면서 전 지구를 날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 책은 2021년 1년 동안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걸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머린석보 제1권, 머린석보 제2권의 책도 이제 자주 언급이 돼요. 이 책이 앞에 두 책과 이어지기 때문인데, 그리고 또 연재의 성격상 2주 전에 읽었던 것이 기억이 안 날까 봐 다시 반복해서 쓴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석보상전의 미래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재미있게 들으셨어요? 네. 산토시 선생님, 어떠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재밌는 네, 잘 새로운 이해하실 수 것도 있었어요? 잘 이해하셨어요?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토시 교수님이 이거 사진으로는 진행하시고. 머리가 굉장히 긴데 지금은 머리가 깎았잖아요. 네, 이거 필요 인도에도, 하시잖아요. 네, 누구 아는 분이 돌아가시면 그래서 13일 지나면 그때 깎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아는 분이 돌아가셔서 진분 그래서 어제 그저께 깎았습니다. 또 친구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는 분이 아는 친구의 분이, 아버지 친구의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그래서 인도도 한국도 가족이 돌아가시거나 굉장히 이렇게 친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삭발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산토시 교수님이 이렇게 다시 새롭게 삭발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인도 문화도 같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다들 어떻게 그 공부하셨는지 우리 카카오톡 단톡에 한 줄씩 써주세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